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21강 중국사 송요금 서원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부터가 구정 설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신정 때도 인사드렸지만 여러분들 올해도 다들 원하시는 일 다 잘 되고 원하는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송요금 서원 파트예요. 여기도 좀 확실히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중국사 중에서는 복잡하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사 중에서 조금 어렵게 나와요. 하지만 뭐 저랑 함께 한번 정리 쫙 하고 나면 잘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가 좀 한 세트로 묶이는 느낌이고 원나라는 살짝 따로 등장하는 느낌이에요. 세계사 안에서는. 그래서 송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고 요금 서화 요금 서화까지 이렇게 보고요. 원나라는 또 원나라 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나라도 저 금나라라든지 송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당나라 멸망 이후에 5대 19개 혼란기가 찾아왔었죠. 그 5대 19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조합윤이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2대 황제 때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해요. 근데 2대 황제 때 중국 통일한 건 교과서에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넣어놨습니다. 송나라 수도는 카이펑, 변경이라고도 하죠. 변경까지 알아두세요. 이 송태조의 업적, 송태조의 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태조는 절도사 출신이에요. 우리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가 등장했다. 절도사는 변경을 관리하던 군인이다. 뭐 그 자기가 관리하던 지역의 입법, 행정, 군사권을 전부 다 가져갔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본인이 절도사 출신으로 나라를 세워서 통일을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절도사 출신으로 황제가 됐는데 또 다른 절도사 중에서 황제가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 절도사의 권한을 줄입니다. 즉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다른 절도사들의 권한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송태조의 정책은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군인들의 권한을 뺏고 문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송태조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 이것부터 잡고 출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태조의 중앙집권 강화 정책, 즉 문치주의 정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예요.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신하들, 특히 군인들의 권한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금군을 장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군인들, 대부분의 군인들을 다 금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황제 친위부대를 따로 만들어서 황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죠. 군인들 황제 밑으로 직속으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해요. 과거제를 보면 중국이도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백과라는 걸 한번 보고 다시 과거제는 속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대과를 보면 기존에는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대과를 통과하면 합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과에 합격하면 관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대과 시험 문제를 관료들이 냈어. 기존의 관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관료들이랑 기존의 관료들이 너무 친해져요. 그래서 막 새로 들어온 관료들이 그 선배님 시험 문제 덕분에 잘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끼리 친해지죠. 이러다 보니까 황제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시는 대과를 통과하면 이미 합격한 건데 합격한 관료들을 다시 시험을 봐요. 그 전시예요. 그래서 이미 관료가 된 시험생들을 다시 1등부터 등수를 매겨요. 전시를 봐서. 근데 이 전시는 황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주관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관료가 된 이후에 황제가 낸 시험을 한번 더 보게 되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전시라는 제도를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관리의 권한을 약화해서 재산권도 축소하고 당연히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합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의 권한을 약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문신 관료제만 너무 양성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해져요. 그런 이유로 요나라와 서하가 송나라를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게 요나라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 요나라의 침략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요송 형제 관계예요. 송나라가 형이고 요나라가 동생입니다. 실질적인 명분만 챙긴 거예요. 약간 가오만 살린 거지, 송나라 가오만. 그래서 송나라가 형이고 요나라가 동생이에요. 다만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세패, 돈 같은 걸 바쳐야 했고요. 이후에 서하와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송나라가 군주고 서하가 신하예요. 다만 송나라가 서하에게 세패를 바치게 됩니다. 송나라 재정은 결국 여러 세패 때문에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라랑 서하에 대한 세패가 증가하니까 나라 돈이 없죠. 그래서 송신종이 왕한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법 여러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부국책은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둘 다 부국 강병 같은 의미예요. 부국책이든 강병책이든 송나라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인데, 이렇게 네 가지, 두 가지,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 키워드만 알면 됩니다. 이거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실시를 했지만 그래서 좀 나름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구법당 애들이 이제 신법당인 왕한석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돼요. 결국 구법당이 승리하고 왕한석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왕한석 신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송나라가 남송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요나라와 서하까지 있는데, 서하래 여기. 큰일 났네. 서하였는데 오탑니다. 죄송해요. 동북쪽에 금나라라는 애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때 금나라가 송나라한테 너네는 가만히 둘 테니까 저 옆에 있는 요나라를 같이 치자. 내가 요나라 치러 갈 때 너네가 도와주면 너네는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나라가 호구같이 그 말을 믿죠. 그래서 금이 송나라와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 금이 송나라 수도인 카이평을 점령해요.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1126년부터 1127년이고요. 심지어 송나라 황제가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해요. 결국 송나라는 금나라를 이기지 못해서 이만 항저우에 이만을 수도로 삼고 남송 건국해요. 그리고 이후에 금나라와 하층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군신 관계를 체결했는데 송나라가 신하고 군주가 금나라예요. 금나라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송은 훗날 원 쿠빌라이 칸에게 멸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송나라 역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송나라 경제와 사회 제도 조금 보겠습니다. 강남 개발을 많이 해요. 농업 면에서 특히 남송 건국 이후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요. 창남강 하류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농업 기술도 발달해요. 새로운 농기구인 용골차, 또 시비법이라고 해서 인분을 활용한 비료, 또 이양법, 모내기법 같은 거, 그리고 왕정이라는 물이 농사도 편찬해요. 그리고 조생종이라는 새로운 벼 품종도 도입하고요. 이기작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벼를 2번 재배하는 거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주 전호제가 확대돼요.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와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소상농 제도가 보편화됩니다. 아시겠죠? 사업 면에서는 상인조합인 행, 수업조합인 작 이런 것도 결성되고요. 화폐는 회자, 교자 이런 게 유통됩니다. 그리고 시박사를 확대 설치해요.
기존에 당나라 때는 광저우에만 설치했지만 항저우나 치원저우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숭어원면에선 석탄 생산이 증가하면서 제철 도자기, 비단, 종이 같은 게 생산이 많이 더 돼요. 자, 그다음 사회면 보겠습니다. 송나라의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인물들이고요. 성리학을 수용했고 대부분 지주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성 때 성리학이 10대 성태인데 주일한 인물이 성리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의명분론이나 화의론을 중요시합니다. 역사서는 사마강의 자치통감이 유명해요. 이거는 편년체 역사서라 그래서 역사를 시대 구분, 시대 순으로 나열한 역사서를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선 왕조실록이나 그냥 우리가 보통 서점에서 보는 역사서는 편년체예요. 이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 고려 왕조 500년이라고 하면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면 태조부터 고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런 게 편년체 역사서. 반대로 우리가 한나라 사기는 인물 중심의 기전체 역사서라고 배웠죠.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으로는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이런 게 유행하고요. 동경 몽화록, 공연으로는 잡극, 난치파 화약, 혈파 인쇄술 발전해서 이슬람을 통해 유럽까지 전파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요나라 보겠습니다. 요나라, 서하, 금나라까지 볼 거예요. 요 지도는 진짜 잘 봐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지도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사도 그렇고 그래서 잘 알아둡시다. 팁을 주자면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거란과 서하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나라 건국 이후에 요나라가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금나라랑 요나라가 같이 있는 지도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없어요. 다만 금나라 있고 서하 있고 대신 금나라 때는 이 송나라 영토가 카이펑 이남으로 줄어들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여기 남송, 여기는 북송. 오케이? 자, 요나라 수도는 상경입니다. 아니 밑에 수도가 상경이고요. 건국자는 야유라보기. 대외관계는 우선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기 송나라 이쪽에 파란색 땅 있죠? 여기가 연운 16조거든요. 이 땅을 차지했고요.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해서 유성 현재 관계로 수립하고 대신 요나라가 송나라에게 세패를 받았습니다. 요나라는 이중 지배 체제를 수립했는데 유목민을 통치하는 게 북면관제, 한족을 통치하는 게 남면관제예요. 이 차이까지 알아둡시다. 그리고 얘네는 고유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걸로 이제 거란 국사나 거란 대장경이라는 책도 편찬을 했는데 얘는 금송연합군에게 멸망합니다. 서하 볼게요. 서하는 탕구투족의 이원호라는 인물이 건국을 했어요. 수도는 흥경이고요. 여러분 얘네 수도 다 알아야 돼요. 당연히. 대외관계는 두남 근처의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 그리고 송과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송나라가 형이지만 서하가 세패를 받았다. 얘네도 역시 고유 문자가 있었다. 얘네는 나중에 원나라한테 멸망합니다. 징기스칸한테 멸망해요. 그 다음 금나라입니다. 아구다라는 인물이 건국을 했고요. 수도는 중도입니다. 대외관계를 보면 송과 함께 요나라를 멸망시켰고요. 정강의 변으로 금나라가 카이펑을 차지하고 하북지역을 지배합니다. 이때 남성이 건국을 했고요. 남성 군신 관계를 체결해. 다만 이때는 금이 군주예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명분까지 이뤘고요. 신하가 됐고 금이 송에게 세패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중 지배 체제를 통해서 맹한 모국제,
이 맹한 모국제를 통해서 얘는 유목민을 통치했고 한족은 주연제를 통해서 계속 통치를 합니다. 얘네도 고유 문자로 여진 문자를 활용했고 얘네도 원나라한테 얘네는 원 우구데이 칸한테 멸망해요. 써줄까? 얘는 서한은 징기스칸 때 원은 금나라는 우구데이 칸 때. 오케이? 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특징도 잘 정리해 둡시다. 다음 원나라 볼게요. 기존에는 원나라는 저기 몽골 어느 지역에 그냥 하나의 부족으로만 이렇게 있었어요. 이 여러 부족을 징기스칸이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쿠릴타이라는 그 몽골 부족장 회의에서 징기스칸으로 추대해요. 즉 몽골 지역을 다스리는 대빵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으로 천호제를 정비해요. 군사 행정 조직인데 이런 유목민에서 이런 조직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기존에 살 때는 이렇게 뭐 1번 마을, 2번 마을, 3번 마을, 4번 마을씩 살다가 평소에 살죠. 그럼 이게 행정 조직이고 전쟁 나면 이대로 전쟁이 나요. 그래서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군사 조직이 된다. 그래서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징기스칸은 서하랑 호라즘을 멸망시켜요. 사실 서하는 징기스칸 죽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서하 원정을 떠났는데 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멸망을 시키긴 하는데 교과서에는 징기스칸 업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공격하기까지 해요. 징기스칸 사후에 4개의 울루스로 4개의 큰 나라로 분열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원나라, 여기 차가타이 울루스, 일 울루스, 캅차크 울루스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도 멸망시켜요. 우구데이 칸이 금나라를 멸망시켰고요. 쿠빌라이 칸이 중국 지역을 차지했고 국호를 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카라코룸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고요. 얘는 우선 일본 원정을 2차례 나섰으나 실패했고요. 태풍 때문에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원나라 말 근데 여러 사회 불안, 황시 사치라든지 세금 너무 많이 뜯어간다든지 교촌 안발로 물가가 불안하다든지 등등 홍건적, 백령교라는 종교 단체 중심인 홍건적의 난 세트하고 얘네는 멸망했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사실 몽골은 아직도 있잖아. 그러니까 멸망한 적이 없어요. 명태주 주원장에 의해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됐고 지금의 몽골 지역에 이렇게 또 다시 박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경제 제도로 보면 유명한 게 역참제도예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원나라는 저 넓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아시아랑 유럽 다 다스렸죠. 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 휴게소의 역할을 하는 역참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은 좀 쉬고 말도 교환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역참제예요. 그리고 대운하도 정비했고요. 시박사를 통해서 무역이 발달합니다. 원나라 앞에는 교초라고 해요. 교초. 그리고 목화재배도 활발했다. 다음 사회제도인데 이게 몽골 제일주의예요. 이거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빈칸을 내가 안 뚫었네. 아마 다음 그 빈칸 백지 복습에 여기 다 빈칸으로 뚫어놨을 거예요. 지배층은 몽골인과 생목인 이슬람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배층이었고요. 몽골인들은 정치, 군사 등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 그리고 생목인 애들이 재정, 행정을 담당했다. 이거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한인은 몽골 휘하 아래에서 한인들은 거란인, 여진인, 금 지배 치하의 한족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하급 관리 역할을 했고요. 남인이라 해서 남송 지배 치하의 한족을 남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생산이나 농업,
종사했다. 그리고 얘네는 비지배층이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이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몽골에 대해서 다른 신문제가 등장할 때도 됐어요. 뭐 그때 나와서 뭐 몰랐네 어쩌네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알아둡시다. 오케이? 원나라 문화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얘는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신봉했고요. 또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대요. 원나라 문자는 파스파 문자라고 합니다. 뭐 서상기라든지 비파기라든지 공연이 유행했고요. 뭐 중국 문화, 아까 화약, 나침반, 인쇄소 이런 것도 계속해서 서양으로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는데 대표적으로 역법, 그 달력 관련된 학문을 역법이라 그래요.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또 수시력을 원나라에서 제작합니다. 수시력은 달력이에요, 달력.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르코 폴로란 인물이 원나라를 여행한 동방 견문록, 또 이분 바투타는 여행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 바투타가 작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마무리했고 각각의 특징들, 각 국가들의 특징들 수도 뭐 알아두시고 특히 대외관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송요금 서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